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노란마 이현우입니다. 고조선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간통죄가 오늘 폐지됐습니다. 이제 간통은 국가가 형법으로 다스릴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 명령이 됐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이제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할 때 경찰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성관련법 3종 세트, 그러니까 간통, 혼인빙자 가능, 성매매 특별법 가운데 이제 성매매 특별법만 남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 내용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간통죄 폐지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일까요? 간통죄 폐지를 꾸준히 주장했던 전원책 변호사, 33년 동안 3,000건의 간통 사건을 해결했던 구무모 전 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두 분에게 간통의 대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한가요? 그 이상하죠. 예. 이 간통죄를 꾸준히 주장을 해왔다는 것이 아니고 반대를. 예, 아니 간통죄는 당연히 폐지돼야 될 원시형법이에요. 원시형법이다. 예, 자, 이게 그 전에 우리가 혼인빙자 가림죄 같은 것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나지 예. 않습니까? 당연히 폐지돼야 될 거고 이번에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다. 제가 우리 이 구형사님께는 간통의 대가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근데 33년 동안 3,000건의 간통 사건을 해결하시고 책도 쓰셨죠? 예. 책 제목이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 간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통 폐지를 기다렸죠. 아, 간통 폐지를 기다리는 현직 남자. 경찰관이 현행법을 폐지 주장하려면 좀 부담이 크니까 예. 숨기고 폐지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간통 사건만 해결하게 되셨습니까? 간통 사건만이 아니라 예. 고소고발 사건을 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 예. 간통을 많이 했죠. 근데 고소. 간통 3,300건, 3,000건 이상을 해결하시다 보니 내린 결론이 간통 폐지였습니까? 폐지입니다. 왜요? 구체적으로 간통죄의 보호법익이 예. 가정의 기초인 혼인 관계인데 예. 이 간통죄는 간통죄로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 예. 깨진 가정의 결과물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정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대리보복, 악용 예. 이런 사람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체로 3,000건을 해결하다 보시니까 대부분이 악용되더라. 악용되고 그 본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더라. 그러면 3,000건 보시니까 지금에 있는 간통죄는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지금의 간통죄는 역사적으로 예.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부인만 처벌하는 법이 태생이 예. 결국 부인한테도 불리하더라. 부인한테도 불리하더라. 그러면 말씀 나오신 김에 딱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야, 이 사건 보면서 나 반드시 간통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건. 지금은 좀 변했지만 예. 판례가 좀 변했어요. 그 당시 옛날 얘기죠. 예, 예. 남편이 주점 여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예. 안양으로 와 살고 따로 아, 여자는 아이 둘을 데리고 인천에 살아요. 예.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헤어져서 이미 깨진 가정이에요. 예, 예. 근데 여자가 그 탁구 코치와 이게 사랑에 빠집니다. 예. 그렇다면 예. 이미 깨진 부부예요. 예. 호적만 살아있죠. 예. 근데 남편이 그 호적 살아있는 걸 빌미로 여자를 미행해서 잡아와요. 아니, 근데 남자가 먼저 딴 살림 찾았다. 아니, 여자는 이제 기동력도 없고 예. 경제적 그것도 없고 뒤를 밟아서 찾을 여력이 없어요. 예. 그 남자들은 이제 경제력도 있고 기동력도 있고 부인을 미행해서 잡아오는데 예. 그 당시 모두 구속시킬 텐데 예. 제가 이 사건만 불구속을 시켰어요. 왜요? 너무 여자가 안 됐으니까 어. 이 돌아가는 상황이. 근데 나가서 여자가 자살한 걸로 아.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여성이 오히려 당했고 그 여성을 구속안에서 선처를 했는데 결국 자살을 했다. 그게 악용되는 사례죠. 전형적인. 우리 구 선생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예. 아마 오래전일 겁니다. 예, 네.
요 사이는 간통죄는 뭐 구속과는 그 거리가 네. 좀 있는 사건이죠. 예. 이 간통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보호법익이라는 거 아마 이 시청자들께서는 잘 모르실 건데 우리가 형법에 어떤 죄가 있으면 예. 그 죄는 왜 만들었느냐, 예.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죄를 만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간통죄의 보호법익이라면 우리가 살인죄라면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간통죄는 그럼 무엇을 보호하려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벌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니죠. 우리 형법 교과서를 보면 예. 교과서 안에는 보호법익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 혹은 우리 그 가족 관계 뭐 이런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건데 건강한 가정을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한다? 이거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에 제가 헌법 결정문을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예. 이 기본적으로는 이 성적 자기 결정권 예. 이게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는데 성적으로 자기 몸을 자기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기가 자기 의사대로 자기 몸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결정권에 대해서 기본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성적 자기 결정권과 건강한 가정 보호라는 이 보호법익 간에 충돌이 벌어졌는데 그 전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그래요. 책임과 처벌 간에 비례관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랬는데 과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어떤 식의 그 예. 판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명백한 것은 전 세계 문명 국가에서 예.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 간통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그 법조항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문화되어 있죠. 예. 혹시 그런 사건 없습니까? 간통에 피해를 당했다고 보는 그 불륜자의 배우자보다 불륜을 한 당사자가 더 불쌍한 경우. 아까 그 얘가 그거지. 남자가 불쌍한 경우는 없습니까? 남자가 불쌍한 것도 있는데 예. 이 남녀 간통하는 사람들 심리나 이 분석을 보면요. 예. 여자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나 예. 결핍 동기가 없으면 잘 간통을 안 해요. 여자는 남자는 그런 거 없이도 하더라. 남자는 사랑이 없어도 이렇게 간통을 아니, 해주고. 사랑이 없이도가 아니라 예. 특별한 부부와의 결핍 동기가 없어도 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성들은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바람을 핀 거고 남자는 여자가 잘해줘도 남자는 바람을 피우는 그럴 수 있다. 남자가 나쁘네요. 그 이제 진화 심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예. 하여튼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1990년대 중반까지만 예, 하더라도 예, 예.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 다수였고 특히 유림 그리고 여성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예. 여성계에서 그때는 이제 재산 분할이 일반화되지 않을 때인데 만약에 간통죄가 없어져 버리면 예. 이제 그 아내는 무엇으로서 자기 권리를 보호받느냐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 1990년대 아마 후반 정도 되면서부터 제가 그 변호사로서 쭉 느끼고 있는 건데 예. 이 여성이 오히려 이 간통죄 존치의 피해자가 아니냐. 제가 그 내용을 반드시 예.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준비한 CG가 하나 있거든요. 예. 여성 불륜 기소가 더 많더라고요. 예, 더 많아요. 예. 더 많아졌어요. 남자가 예컨대 그 바람을 피우는 것은 주로 이제 술집 여성들 예. 하고 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내가 제발 가정으로만 돌아와 달라 이래서 눈 감아주는 예. 경우가 많은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야, 아내는 안 그렇단 아내 말이에요. 불륜 기소가 많다. 그러니까 물론 절대 건수 비교는 아닌데 최근에 여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우는 겁니까? 아니면 아내가 여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아니 겁니까? 절대 건수라기보다는요. 예. 남편의 그 불륜은 예. 아내가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고 아, 또 그렇군요. 아내의 불륜은 남편이 눈 감아주는 경우가 드문- 거기에 비해서 예, 비율적으로는 적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자는 이제 바람을 한번 피우면 곧장 법정에 서게 되고 예. 또 이게 간통죄는 그 언제 고소가 되는가 하면 이혼을 전제로 고소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이혼 소장을 내야만 고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건강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통죄를 둔 게 아니고 예. 간통죄 처벌을 하려면 가정이 반드시 깨져야만 돼요. 아, 이러다 보니까 이 피해는 결국 여자가 말이 있지 않느냐. 결국 재산 분할도 제대로 오히려 못 받게 되고 예. 위자료도 당연히 못 받게 되고 거꾸로 위자료를 줘야 될 판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 단체에서 어느 날 태도를 바꾼 겁니다. 아,
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간통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장도 덮치셨습니까? 현장도 덮치죠. 3,000건 하다 보면 많이 덮칩니다. 예, 덮치면 보통 뭐 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부인을 하고 예, 그 현장이라는 걸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 간통, 우리가 그 간통 유형이 애정 행각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단 한 가지만 그렇죠. 처벌하잖아요. 뭐 키스라든가 이런 건 처벌 안 되고 예. 굳이 성관계만 처벌하면 그게 우리가 판례상으로 예. 이 보면 이 뭐 방송에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 남녀의 성행위가 이루어져야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루어져야만 구체적으로. 이게 간통 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증거를 확보를 하기에 우리가 그 판례를 쭉 보면 최소한 근데 뭐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된다라든지 이 단순히 둘이가 벗고 한 침대에 누워 있더라. 이것만으로도 간통이 성립 안 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금 이번 폐지되고 나서 예. 지금 관건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범죄이기 때문에 약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을 데리고 가자 그러면 경찰이 범죄니까 따라가주지 않습니까? 경찰이 증거를 잡는데 도와줬는데 이제는 심부름센터를 동원해야 된다. 심부름센터만 이제 일감이 많아지게 생겼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심부름센터도 그걸 함부로는 잘 못할 겁니다. 그 법에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뭐 개인의 사생활을 뒤를 계속 추적을 한다든가 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현장을 이제 덮쳐봤자 형사처벌을 못하니까 예. 이 증거를 수집해서 이 민법상 그 이혼 사유에 나오는 이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하고 할 때. 부정행위로 해서 상대방의 이혼의 규칙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간통의 현장을 잡을 필요는 없고, 예, 근데 뭐 한 업소에 출입을 한다라든지 예. 아니면 같이 동숙을 한다라든지 이런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는 예. 경찰이 현장을 덮쳐서 증거를 확보해서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삼겠다. 그러니까 경찰에 과거에 그러니까 신고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 형법이 마치 가사법, 민법의 증거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듯한 이용당한 듯한. 예. 이제 법 취지에서 맞지 않고 예. 이제는 아마 그럼 예. 다른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부정행위라는 건 없잖아요. 예. 그리고 굳이 간통이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약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남편이 저기서 우리 아내가 저기서 간통하고 있다. 이제는 신고 경찰서 못 가는 거죠. 신고 안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죠. 그러면 이 약자 입장에서는 뭐 불륜 배우자한테 얼음장을 놓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나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신부름센터 아주 잘하는 신부름센터는 샀다 이렇게 협박은 아니고 겁박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겁박도 통하지는 않겠죠. 안 통합니까, 예, 이제? 불륜의 그 증거가 역시 이제 이혼의 규칙 사유로 작용하는 것, 그 위에는 이제 기대할 수 없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간통죄가 없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간통죄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든다. 예, 간통 범죄. 이제는 범죄는 아닙니다만은 예. 간통 자체가 줄어든다고 저는 봐요. 예.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간통하는 것이 적어지고 간통죄가 예. 없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안 되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간통 폐지한 것이 우리 사회에 별 부작용이 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간통죄 있는 거와는 상관없이 간통할 사람은 간통을 합니다. 야, 그럼 뭐 간통할 사람 간통해라. 좀 걱정스러운데. 아니요, 간통할 사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이 형사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했다고 해서 예. 그게 합법하다는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러죠, 아니죠. 그럼요. 제가 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변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1905년도에 간통한 유부녀만 처벌했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 첫 판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성욕은 남자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상불죄가 된 것이요. 예. 상불죄 전에는 예. 이 남자의 경우에는 유부녀와 상간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했어요. 유부남이 처녀랑 뭐 이런 경우는 상관없다. 처벌 안 예. 했죠. 예. 남편은 아니, 처벌 안 진짜. 했죠. 예. 부인만. 이게 어떤 진짜 뭐 진화론적으로도 그렇습니까? 아니, 남자는 성욕이 원래 예. 강하기 때문에 아니, 서구에서도 그랬어요. 서구에서도 서구에서도. 여성만 처벌하는 남자는 예가 굉장히 성욕이 많이 강하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못 막는다 했는데 지금 70년대에
우리 형법이 일본 형법을 개수한 법이에요. 예. 일본은 막상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도에 형법을 정비를 하면서 예. 간통죄를 폐지를 했습니다. 어. 근데 우리는 그 간통죄를 그대로 계속 두고 온 거예요. 이 동양은 이제 유교 사상이 그 많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양 각국에서는 지금 대만에도 간통죄 조항은 그대로 있거든요. 예. 대만에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데 예. 역시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회 분위기는 그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데 간통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좀 언밸런스했죠.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간통죄 수사 안 하고 어떻게 좀 다른 치안 예연이라도 줄여갈 수 있게 된 겁니까? 제가 옛날 간통죄 많을 때 한 개 대도시 경찰서에 1년에 200건이 들어왔어요. 경찰서 하나에 200건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08년도 그 4대 5대 예, 그때부터는 점점 약화된 거죠. 예. 시민들이나 형사나 검사나 판사나 예, 예. 간통죄에 대해서 곧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뒤로 줄어들면서 엊그제 그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1년에 약 7건, 10건 미만으로 줄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이제 민생 치안에 전념할 수가 있죠. 민생체에 전혀될 수 있다. 뭐 그런 뭐 부가적인 이익도 있네요.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통죄가 형법상에 없어졌으면 위자료는 이제 좀 커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여성들도 보호해야 되는 거 그 아닙니까? 부분은 앞으로 저도 사법부의 예, 그 태도가 좀 궁금해지는데 예. 이 간통죄로 처벌하는 게 없어지니까 예. 이 한쪽에 간통을 한쪽에 어떤 부정행위, 예. 부정행위를 그 규칙 사유로 해서 이혼을 할 경우에 이제 그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범위가 조금 더 커지지 않겠느냐. 더 커지지 않겠느냐. 예, 그 이외에는 처벌이 없기 때문에 좀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우 형사님,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간통 피해자, 뭐 가해자 이렇게 많이 보셨는데 지금의 위자료 수준으로 그 피해자들을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의 바람, 아내의 바람 때문에 속썩이는 그 배우자, 그 배우자의 고통이 지금의 위자료 수준으로는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1953년도부터 쌍벌로 하면서 예,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해왔는데 예, 그동안에 가족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재산분할에서도 여성의 그 가사노동을 현실화했고 예, 뭐 육아비 같은 것도 현실화돼서 많이 보충이 됐지만 예. 상대적 약자인 여자들에게 이 위자료 문제도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저는 예. 여기서 좀 더 많이 지금은 뭐 많아봤자 변호사님 2천만 원 아닙니까? 예, 2천만 원 뭐 1500, 아주 많으면 아주 많아야 되죠. 3천. 예. 이거보다 아마 더 상향시켜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보셨으니까 정말 고통스러워 하더라. 그럼요. 2천만 원으로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근데 그 고통스럽게 자살하고 뭐 이렇게 분들도 많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거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 생각에서는 죄 없었으면 이제 불륜 많이 저지르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사람은 이 어떤 동물인가 하면요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하는 동물입니다. 아 좋다. 줄어든다. 예, 저는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해서 오히려 좋습니다. 이 간통 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에 짧게 그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성관계, 성관련법 3종 세트, 혼인빙자 간음, 간통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성매매 특별법인데 이 법은 오랫동안 성관련 조사를 해오신 입장에서 이 법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간통은 이 공법이 가정의 문턱을 넘어온 법이고 예, 근데 문제가 많았고 예, 예. 성매매법은 사회적인 문제된 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지켜보자. 성매매 특별법 한 말씀만 딱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게 과거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 예. 이 법과 사실은 대동소이한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글자만 몇 개 바뀐 건데 이 법 만들어서 우리 지금 윤락행위가 그 소위 매춘행위가요 전부 다 주택가로 다 퍼져 들어갔습니다. 부작용이 많다. 예, 부작용이 더 커졌죠. 풍선 효과가 벌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 예. 빨리 이게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만 합니다. 예. 법을 바꾸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에 한번 예. 다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해찬 의원, 과거 버럭 총리라는 별명이 과시하듯 어제 국회에서 매서운 독설과 극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과거 총리 시절과 비교해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병욱 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정치부 조순인 차장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이해찬 전 총리 의원 어제 대정부 질의를 했는데 먼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고 어떤 말씀하셨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들어가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가십시오. 드릴까요? 성실한 진실한 답변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 저 말씀을 보니까 저희는 과거 총리 때는 뭐라고 했죠? 총리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오히려 버럭했습니다, 본인이. 네. 나 훈계 들으러 여기 온 거 아니다. 예. 국무위원에게 예의를 갖춰라. 뭐 훈계 들어오는 거 아니다. 예. 제대로 질문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또 뭐 별꼴 다 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제 15년 만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 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예. 이 모습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 바로 버럭 해찬 총리 바로 예. 그 시절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다시 국무총리를 하고 나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얼마만큼 본인이 강조하던 품격과 예의를 지킬 수 있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좀 관심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국무총리를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국정에 대해서 정말 점잖은 훈수를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어긋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얘기 하나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총리 시절 얘기 한번 더 보시죠. 작년에 저는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들부터 정치연금 받아본 일 없습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모욕이라니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못된 누가 브로커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지냈습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놨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브로커들 그런 사람들하고 정치연금 받거나 정책지기 하세요. 정책지기. 예, 지금 과거 영상인데 저 영상을 보면 강요 시절에 이해찬 총리는 국회의원들한테 독설 또는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황교안 장관이 오히려 좀 불쌍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수에 몰렸습니다. 예, 저분이 그 총리 시절에 예. 진보 정상회담이다 이래서 유럽에서 각국 진보 정당들의 수뇌부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갔었어요. 예. 근데 기자들하고 폭탄주를 돌리면서 이 노무현 이해찬 정부라고 야, 본인 그래서, 정부네. 예, 예. 예, 그래서 구설수에도 한번 올랐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골프를 치러 갔다가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해찬 의원 전 총리의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아주인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나왔지만 총리 시절에는 왜 총리에게 훈계를 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화를 냈고요. 본인이 의원일 때는 강요에게 이제 장관에게 진정성 없어서 난 안 듣겠다.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해찬 총리는 본인 의원직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에게는 선언해라. 의원 그만둔다. 또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제 없어져야 된다. 나라가 망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이 원치 않는. 이게 과거에는 마지막은, 탄핵 결정 환영을 하고. 예, 마지막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예. 어쨌거나 위에서 원래 입장이 바뀌면 사람이 변합니까? 위원장님? 글쎄, 저는요, 예. 이 두 분이 워낙 지금 이해찬 전 총리를 이렇게 막 비난 일색으로 나오시니까 변호를 뭔가 조금 변호를 좀 해주고 싶은데 예. 예를 들자면은 이완구 총리한테 의원직 내놓으라는 것은 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봐요. 본인 안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시절하고 좀 다르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아까 황교안 장관한테 이해찬 총리, 전 총리가 질문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예. 이완구 총리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완구 총리는 도와주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이번 지금 대정부 질문을
총리 때 전에부터 시작하면 한 십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대정부 질문 첫 번째 주자로 야당 주자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완구 총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유도하는 것과 무관하게 본인은 유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아라. 물론 근데 예. 그것은 잘못되었고 예. 그다음에 다만 이제 지금처럼 6명이나 내각에 이 새누리당 의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거기다가 총리까지도 지금 곧 이제 내년 4월 선거가 있으면은 1월 달에는 전부 다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오는데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완구 총리와 이해찬 의원이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 두 분은 가까운 사이다. 예, 우선은 그러면, 예, 예. 하나만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예. 지금 세종시 문제 와가지고 여야 상관없이 충청도를 위해서 또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 분들이 이완구 총리하고 알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입니다. 예. 예, 요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주변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총리 때는 의원들한테 화를 내고 본인이 의원 때는 강요를 몰아세우고 이것이 이른바 진보 출신들의 정의의 독점, 나는 다 옳다. 내가 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해도 나는 옳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저쪽은 틀렸다라는 어떤 정의의 독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해찬 의원의 질문 태도가 예. 바로 비판을 받는 것이 과거 국무총리 시절에게 의원에게 그렇게 고압적으로 했던 것. 예. 그리고 의원에게 예의를 갖춰라. 질문의 품격을 갖춰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근데 본인은 황교안 장관에게 물어보고 답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이해찬 총리가.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첫 번째 이완구 총리에게 의원직 내놔라.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해찬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금방 위원장님. 민 위원장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조언을 한 거예요. 내년 총선이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지금 국무위원과 의원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 6명이나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저부터가 내년에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요. 예. 또 이완구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청사, 이 몸담고 있는 곳이 바로 세종시에 있는데 이 이해찬 국무총리의 현재 지역구가 세종시입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예전부터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유권자일 가능성도 높은 그렇네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법무부 장관 등 강요에 대해서는 막 호통을 치고 입도 못 열게 하고 이런 모습과 이 대비되는 어떻게 보면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황교안 장관이 세종시 이사하면 그럼 잘 대해줍니까 그러면? 예. 그게 우리 대정부 질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예. 이 대정부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바꾼 것은 이제 선진 내각제에서 보는 풍경인데요. 예. 그렇게 바꾼 것은 좀 우리 의회도 민주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과거처럼 한꺼번에 쫙 묻고 이 동문서답 하는 식의 답변이 쭉 나오고 하니까 이 국민들이 보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좀 효율성이 있는 질의응답이 있도록 하자 이러는데 어제 이해찬 총리가 어정단상에서 벌인 질문은 그 일문일답의 모델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와는 거리가 너무 먼 것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이 통진당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예. 내가 좀 적어왔는데 통진당 이념과 강령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예. 해산 과정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망친다. 그 뒤에 또 붙임말이 재밌습니다. 입법부 권한을 무시하는 이런 헌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지금 그것은요. 국회의원이 어정단상에서 면책특권 아래 한 발언이니까 예. 허용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발언을 미국의 가령 헌법재판 기능을 가진 대법원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있었다면 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장 사퇴를 요구를 했을 겁니다. 정계은퇴. 예, 이것은요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 자체의 권능을 무시하는 그런 방자한 태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질의응답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헌재가 나라 망친다고 하면 헌재는 전혀 복종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 전혀 이해찬 의원의 아전 인수식 발언을 옹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당시에 제가 이해찬 의원 당시에 이제 국회 출입기자를 했으니까 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전에 국회라는 것은 뭐 총리나 뭐 부총리나 다 답변 나와가지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하면서
전부 수사로 그쳤어요. 근데 이해찬 당시 뭐 의원은 또 총리하면서도 나와가지고 딱 뭐랄까 뼈가 있는 얘기들만 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옹호자는 뜻은 아니고 다만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총리직을 할 때 저런 대정부 질문 답변이 있게 되면은 신문 기사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조금은 재미가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해찬 의원 괜히는 놓고 하지 말고 재미로서 좀 봐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짚겠는데요. 이해찬 의원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책임 총리를 했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완구 국무총리 체제 하에서 이 총리와 이 국무위원들에게 좀 이 책임 총리제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았겠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 그래서 이 6선의 야당 중진, 또 야당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좀 어떤 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못했고요. 또 하나는 이 이해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 다음 날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참 뜨거웠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직 총리로서 국민의 뜻을 잘 전달했다. 네, 어제 이해찬 의원이 이런 어떤 태도도 보였고 또 이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면서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 뜻을 잘 전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윤근 원내대표 참 합리적인 분인데 네, 요즘에 조금 태도가 참 이완구 국무총리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원내 지도부의 전략이 뭐였는지도 좀 헷갈리게 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국민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줬습니다. 이해찬 의원 얘기 하나 좀 더 들어보고 말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대통령께서 퉁퉁 부른 국수를 먹게 된 경제가 불쌍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국가 원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 사람의 사고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사돈 낱말하듯이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저는 본인이 친노의 좌장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방금 던진 메시지들 세월호 등등을 거론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세월호에 대한 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집권 3년 차례 들어가는 어떤 박근혜 정부 공격하는 방향성을 친노에게 정해준 게 아니냐 이런 억측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표라는 현재 대표가 친노의 좌장이기 때문에 이 이해찬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해들 하고 있거든요. 누가 좌장입니까? 네, 그러니까 2011년 말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혁신과 통합이라고 해서 민주당 바깥에 있던 친노 세력,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표 등이 함께 이상한 당대당 통합을 하는 그런 광경이 있었거든요. 그때 함께 왔고 문재인 대표가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어떤 큰 그림, 설계는 이해찬 의원이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뒤에 이해찬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척점을 이루면서 계속 여야의 어떤 구도를 설정해 나가는 그 뒤에 어떤 큰 그림은 이해찬 의원이 또 설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5년 만에 등장한 이 이해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 그리고 여기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이 혁신과 통합, 혁통이 민주당과 당시에 합당을 하면서 소위 친노계가 당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대 국회를 구성하는 이 핵심 당권을 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야권연대는 이 혁통이 사실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방금 우리 조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이 친노계의 좌장의 의미가 더 큽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실은 이 초재선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 많이 나오는데 최다선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나서서 이렇게 음포를 놓고 이렇게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아까 우리 조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지 않고 서면 보고만 받았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법적 책임으로 비화를 시켜버린 건데 예. 그렇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예. 이 말씀이 그 면책특권 안에서 진행되는 말씀이 너무 좀 지나친 면이 있었는데 이 친노가 당을 장악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20대 공천 과정까지 예. 친노가 당권을 행사를 할 텐데 어떻게 그 진행될까 예. 그 바로메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문제 발언, 논란 발언을 한 번 더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도 논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진짜 나쁜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2년 임기 동안 패션 외교는 화려했으나 대선 공약은 파기됐고 업적은 없고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 대신의 2년이었습니다. 예, 방금 얘기 들어보셨는데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위원장님? 아니요, 근데 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패션 외교라는 표현이 좀 문제가 있죠. 예. 이제 그런데 그것 외에 야당의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에처럼 뭐 히틀러니 무슨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문제지만 지금 저 정도는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전 할 수 있는 얘기다. 빈깡통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다. 왜냐하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버렸으면 좋겠다든가. 그래서 그분은 정치적으로 그렇죠. 상처를 정치적 받았죠. 생명이 끝났죠. 이제 뭐 그렇게 되고 또 그다음에 무슨 뭐 70 노인이 사정하니까 뭐 이거 좀 예. 모르겠다. 이런 식의 야비한 표현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좀 이게 오늘 참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제가 두 분 다 이렇게 옹호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예. 그런데 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소리만 요란했지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은 전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조선님께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정청래 의원이 뭐 이렇게 트위터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저럽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조선 나오고 계신데 이렇게 또 막 정청래 의원이 막 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는 참 이 정청래 최고위원과 친하지 않은데 예. 굉장히 본인은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 대화를 제가 봤는데요. 제가 어떤 뭐 정청래 최고위원과 자신을 비판하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예. 기자의 본업이 비판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왜 그런 분과 그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어떤 발언을 해야지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물론 야당의 최고위원, 야당의 의원, 일반 국민도 대통령의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 그러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그냥 민주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새정치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빈 깡통, 패션만 요란했다. 이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예. 이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품격과 유머를 갖춰야 됩니다. 서구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에는 방금 앞에 상대방을 놓고 의회에서 맹공격을 하면서도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유머가 섞이고 품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상대방이 없이 기자들 앞에 하는 말도 이 보면 품격이 없고 너무 날이 서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좀 질이 낮다. 이렇게 질 높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해찬 의원의 독설 발언들 친노 진영의 결집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분석 잠시 전 해드렸습니다. 요즘 문재인 대표 행보도 보면 더욱 그 얘기에 힘이 실립니다. 친노 세력의 결집, 자기 대권 노리는 문재인 대표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권 후보로 승승장구하셨었죠. 박찬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불러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섭섭하신가요? 한때 대권에 거의 근접하셨다는 얘기는 결국 못하셨다는 얘기인데 아쉽고 섭섭하신가요? 청와대 정문 문고리를 잡았다. 예. 내 측근들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문고리 정도 잡아보신 분이니까 지금 대권 갖겠다는 분들한테 뭔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도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 9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완전 무당파로 예. 지금 18년째, 예. 그러니까 19년째 무당파로 지내왔기 때문에 비로소 나이도 들고 과거 내 행적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 3년 전에 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됐으면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분야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기에 97년 어느 시기에 내가 국민 지지율은 1위였거든요. 예. 당내 경선에서 당심 50, 민심 50인 그 룰만 되더라도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당심 100%로 하니까 뭐 내가 재간이 없어. 그래가 나도 인구로 버렸는데 만일 그때 후보가 되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됐고 됐다면 어찌 되냐. 완전 실패하고 완전히 이 역사적으로 거지 대통령, 아주 매도당한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는 내가 붕 떠가지고 우선 첫째 인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보관이 전혀 없었고 예. 그다음에 정책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그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돌파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기본적 자세가 안 되고 뭐니 해도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는, 내가 법률가이기도 한데 국가 원수라는 자각, 그 국가 원수는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지난 17, 8년을 흐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예, 17년, 8년 전에 이제 반성문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17년, 18년 동안 이제 내공을 확 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는 문재인 새정치 대표에게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예. 그 2년 3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예. 이 통진당, 이정희 대표로 대표는 통진당하고 완전 절연을 했더라면 간발의 차이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단절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완전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 그 당시에 이 부동층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쩔 수 없이 통진당 이정희 세력에게 발목이 잡히고 그중에는 이정희 법무장관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 주변에서 그랬어요. 나는 이정희 법무부 장관. 그렇지. 예. 나는 그 선거에 문재인, 박근혜 양쪽에서 지지해달라는 내 얘기하기 좀 거시기 한데 예. 있었지만 내가 지지 안 한 사람이니까 예.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찌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거 완전히 단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친노 개파가 지금 정당 가운데 파벌 또는 개파로서는 가장 완강해요. 의원님, 그러면 친노무현 계보. 그 관련한 싱크가 하나 있거든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까지 관행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관행이 그렇게 했는데 관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저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인데 제가 아까 전에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2주 만에 이렇게 개파의 기억자도 안 놓겠다고 해놓고 2주 만에 이렇게 말을 바꾸냐. 그날 우선 문재인 대표가 친노 개파라고 하는 그 본질을 지금 다시 되새김질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친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우선 정책으로서는 반미 자주화 노선, 친서민 반재벌 정책.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안 권력기관의 탈권력화. 그게는 이 세 가지를 공략해가지고 그 지향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표를 모았거든요. 예를 들면 반미 자주화 노선에 대해서는 영남대학에 가서 후보 시절에 반미면 어때? 외마디 한마디 한 게 젊은 청년들이 표를 막 결집시켰다고. 그러나 막상 대통령 되고는 한미 FTA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주 강정기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반재벌 친서민 정책이 친재벌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한명숙 대표 등이 앞장서 가지고 이 동아일보사 가까이 있는 이 미국 대사관에 한미 FTA 폐기하라. 놀랄 일이야. 제주 강정기지 폐쇄하라. 그러니까 그 친노 세력의 좌장들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근데 이래 놓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실패했거나 흔적이 없어졌는데 선거 때가 되니까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 그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이 행태를 이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모자란다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문 대표는 이런 점을 분명히 해서 친노 개파가 없애야지요.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퇴색해 버렸는데. 제가 몇 번을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문재인 대표가 친노 세력을 요직에 앉히려고 한다기보다 옆에 있는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완강한 세력이에요. 완강한 세력인데 이걸 깨부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어떻게 깨볼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문재인 대표가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깨부십니까? 공천권이야. 아, 예. 공천권을 하방해버리면 그 해당 지역에서 주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어 오는 국회의원들만 모일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친노가 있고 비노가 있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지금 친노 세력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없애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득권을 예. 문재인 대표가 쥐어버리고 지금 이 부장 말씀대로 친노 핵심들이 그런 압력을 받으니까 공천권 행사에 유용한 자리에 그 무슨 사무부총장을 사무부총장. 김경엽 의원이 앉아가 이렇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엉켜가지고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주 회의적으로 봐요. 그러면 혹시 문재인 대표가 친노라는 계파를 지금 이번에 김경엽 수석사무부총장이 기용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정말 공천권을 밑으로 내려다 버리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전향적이고 전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서 공천제도에 있어서 동시 국민경선제 도입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새정치연합이 앞장서서 우리는 그걸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 안에는 석패율제에 있어서 비례대표 배분 같은 것은 천천히 논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공천은 모든 정당이 국민 경선을 동시에 같은 달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지지한다. 새누리당보다 먼저 나갈 필요가 있죠. 그것이 결국은 계파 해체의 신호탄이고 출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근데 그 인간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뒤에 딱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문재인 대표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당시 대권 후보였을 때 절대 지지하는 세력들, 의원님을 꽉 쥐고 있는 이 사람들 과감히 자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도자의 덕성, 인격, 결단력에 속하는 일인데 이 부장 말씀대로 하면 문재인 대표도 꼭두각시처럼 들리는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것을 어떻게 끊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걸 못하면 한 계파의 수장으로 머물고 국민적 지도자로 우뚝 서기는 어렵지요. 그거는 희생도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땀 흘려야 될 일도 생길는지 모르지요. 사실은 저 의원님이자 변호사님 뵈면 가장 떠오르는 전성기 때와 관련된 떠오르는 이미지가 누굴 것 같습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을 떠올리거든요. 신선한 이미지, 전국적인 대중적인 지지를 확 받았던 분. 근데 이분이 잘 나가시다가 요즘에는 얼마 전에 빈소에서 JP 김종필 전 총리한테 소신껏 해봐라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안철수 현상은 지금도 국민 머리에 깊이 각인돼 있지요. 안철수 현상은 살아있다. 안철수 현상은 살아있는데 안철수 현상은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이 안철수 현상이고 그 현상을 이끌고 실현할 주체 책임이 자연인 안철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 안철수가 아니라 고유명사가 아니고 안철수는 보통 명사화 됐어요. 안철수 의원에게 내가 충고를 한다면 본인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안철수 현상은 오로지 나만이 실천할 수 있다. 나만이 아이콘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이는 내가 냉혹하게 얘기를 하면 3년 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진정한 국민개혁 세력의 등장을 회방해버린 사람이에요. 회방을 했다. 본인이 그걸 추스려 갈 수 없으면 비켜서서 누군가가 나설 그런 길을 열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냥 안철수,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안철수. 그 이유는 이건 같아요. 구정치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개발해가지고 백신을 무료로 공급했고 그래서 성공했고 상당한 돈도 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바라다 볼 아이콘으로 충분하거든요. 그게 현혹됐는데 지금 이 방송 2부장 잘 됐어요.
안철수 의원 내일이라도 불러가지고 당신이 생각하는 정치 개혁이 뭔지 한번 물어봐요. 책에 나와 있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본인 육성으로 해야 돼. 예. 책은 남이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사람은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퇴장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심한 이번 말씀 아니세요? 국회 선거 이게 끝나면 그러니까 무조건 퇴장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5년 10년 지나도 60대 초반이야. 예. 이 절차 탕마하고 내공을 쌓아야 돼.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정기국회 때 보니까 무슨医薬품 개발에 대해서 무슨 안을 얘기하는데 아주 좋은 안을 내더라고. 그럼 그 분야에 그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럼 예. 그 분야에서 출발해가지고 대통령은 뭐며 국가 원수는 어떤 자리고 하는 것부터 공부를 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웃자라듯이 봄철에 이 보리가 시골 가면 웃자라듯이 자라가 갑자기 당수급이 되니까 그렇군요. 어디 가서 어리비리한 표정이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지도자가.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게 어떤 나라인데. 한 분 더 물어봐야 되고 비슷한 이미지. 내가 안철수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내 큰아이보다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군요. 자질과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는 의료인이고 벤처 전문가였으니까 이 전환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채우라 이거예요. 채워라. 안철수 의원 말. 나한테 좀 오라 그랬는데 말 안 듣네. 제가 가시라고 꼭 한번 그 저도 개인적 이부장이 신분이 없어서. 박찬정 변호사 한번 찾아가라. 내가 훈수 면전에서 한번 데려주려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 방송에 한번 같이 나오게 해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말고 또 한 분 꼭 조언을 해주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돌아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 참 서울시장 때 이미지 굉장히 좋 당선될 때 그랬는데 정치적 어떤 면에서는 부담을 안고 야인으로 있다가 지금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분 뭐가 부족했습니까? 복지와 관계해서 이제 무상급식 문제에 서리를 맞았는데 지금쯤은 오세훈 전 시장도 할 말이 생겨 있지요. 잘생겼고 예. 꽃미남이고 잠재력이 충분해요.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전망이 현재의 안철수 의원보다는 훨씬 나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 그도 나는 비단 오세훈 전 시장뿐 아니고 문재인, 김무성, 김문수, 홍준표 대통령을 하겠다 야심을 가진 이들이 많잖아요. 예. 그 야심이라는 게 좋은 뜻이거든. 앰비션. 그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서 장래 희망 이러면 내 막내 손자가 대통령 합니다. 걔. 그래요? 너 꼭 대통령 돼야 된다고. 할아버지 잘해. 늘 얘기해요. 예. 할아버지는 못했으니까 너 해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포괄적으로 감히 충고를 한다 그러면 왜 내가 대통령이어야 하느냐. 내가 왜 박근혜 다음 대통령이 내가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대통령 자리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자리는 국가 원수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이 최우선 최고의 과제와 책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떻고 무슨 외교가 어떻고 그건 다 문제고 대통령은 모름지기 국민 통합. 그러니까 한 정파의 이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민 통합의 책임을 우리 헌법은 그에게 부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봐야 된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 실수 때문에 계속 야당과 동아일보에도 두들겨 맞고 있더라고. 오라침 사세례까지 뭔가 부르튼 국수 얘기를 해가지고 부동산 경제 관련 3법이 그렇죠. 국회에서 미적거려가지고 이게 빨리 제때 발의를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주로 이제 야당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럼 저는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대통령께서는 헌법 81조를 알고 계십니까? 국가 원수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임 조항인데 그게 이런 게 있어요. 81조에 국회에서의 이견, 국회에 대한 이견 표시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회에 가서 연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견을 표시할 수 있고 아니면 서한으로 이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은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라 이거지. 국민을 위한 법률이나 예산안 같은 것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대통령은 공중전으로 그냥 국회는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설득을 해요. 국회가 열려 있을 때 대통령이 가겠다 그러면 이사일정을 즉각 변경해야 돼요. 휴회 중이면 3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어떤 현안에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국회에 가서 연설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으실 때. 근데 국회가 어찌 나오냐가 막 이사일정 지금 넣을 수 없다 잃어버리더라고.
그 청와대가 머스가 가만히 있는데 그때 큰 소리를 쳐야 돼. 법에 내가 있다. 예. 내가 비록 못난 대통령이지만 헌법에 있는 책임과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해야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조항은 단순히 국회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직접 국민에게 이걸 설득하라는 것이. 국민에게는 설득하는 형식이 시장에 가서 무슨 물건 사관 이런 게 아니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그게 당당하게 이명박 대통령 그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국회가 나를 거부한다. 국민에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발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3법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박 대통령은 그 두 갈래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했다. 와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있다가 우는 듯이 왜안 그 도왔죠? 터진국수다 하니까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다. 마지막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 전력 때문에 국민이 그이들이 대통령 되는 면허를 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원수의 뭐 인식이 안 해도 그 말해봐도 소용이 없고 그 뒤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충분히 자각하지 못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지나는 동안에 자각을 못했다. 예. 3년 차에 나 같은 사람 이런 말을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좀 청와대에서 듣고 국회에서든 기자회견에서든 대통령을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간통죄 없어진 거 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세상이 변했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 혹시 있을지 부작용 막을 방안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